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세무실무 강의하게 된 권미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실제로 하는 것까지 다 꼼꼼히 다뤄볼 예정이니까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잘 마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소득세의 기본 개념이에요. 소득세의 의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 구조 살펴볼 거고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으로 인정받았던 것과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매입으로 인정되는 것과 추가로 어떤 것이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다뤄볼 예정이고요. 소득세 신고 대상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모든 사람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는지 대상도 알아볼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에 이제 추계신고랑 기장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추계신고랑 기장신고에서 기장신고가 이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종소세에서 장부 작성을 모두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계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추계신고가 비교적 간편한 신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신고하는 기장신고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기장신고 의무 판단하는 것까지 다뤄볼 거고요.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추계신고, 비교적 간편한 신고라고 했던 이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소득세의 의의예요. 먼저 소득세에 대해서 배우려면 소득세가 무슨 뜻인지,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소득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 중에서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라고 했어요. 이 열거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랑 법인소득세랑 조금 차이를 두고 있어서 개인은 열거된 소득만 이제 과세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금을 팔게 돼서 양도소득이 생겼다 하면은 양도소득에 금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열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을 팔아서 10억을 벌었다 해도 사업소득에 해당이 안 되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세는 열거해 놓은 세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득에 대해서 열거가 돼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개인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냐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종합과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신고하는 게 이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나 돼서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6개의 소득에 대해서 한 군데 종합해서 이 소득을 세율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분류과세라는 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소득이 누적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퇴직소득은 10년, 내가 20년 회사를 다녔어도 한 번에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많이 1년에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랑 합쳐서 과세하다 보면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양도소득도 부동산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집을 매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축적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소득은 이 해당 소득끼리만 구분해서 과세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합과세는 다 합쳐서 과세하는 거, 분류과세 소득은 하나끼리만 합치는 거,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끼리도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도 열거가 돼 있어서 일부 이자나 배당, 그리고 근로, 연금, 기타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 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 건데요. 종합과세는 소득의 종류랑 관계없이 모두 합산한다. 분류과세는 소득의 종류가 같아야만 합산한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소득 종류가 같아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실 종합과세만 알면 되고요. 분리과세는 조금 추가적으로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 활용하는 팁을 말씀드리고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과세되는 6가지 소득을 신고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류과세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저희가 세무사무원이 5월에 신고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은 절세를 위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때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선택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판단할 줄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이 파트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요, 계산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계산할 일은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진 않고 위하고에서 다 계산이 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잘 맞게 계산됐는지만 알면 되지만 이 계산 구조를 이론 파트에 왜 넣었냐라면 사실은 세무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고 세무사무원 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거래처에서는 왜 이 세금이 계산돼서 나왔는지 내가 왜 200만 원, 300만 원을 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산 구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과세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혹시나 사업연도 중간에 사업을 열었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을 되고요. 이 뜻은 내가 1월부터 4월까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월부터 일을 했다라고 쳤을 때 12월까지 일을 할 거잖아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까지로 과세기간을 잡아서 신고한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에서 사람마다 다 다른 과세기간을 정하게 되면 너무 이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게 정해놓고 5월에 모든 국민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 소득세 계산 구조인데요. 사진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6개의 소득을 다 합치면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고요. 이 소득금액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소득을 버는 데 있어서 동일한 조건이진 않을 거잖아요. 내가 부양가족이 많을 수도 있고 나라에서 정해둔 소득공제 같은 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차감해주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들을 빼고 나면 우리가 과세를 할 표준이다 라고 해서 과세표준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과세표준에 우리의 세율을 곱하면 진짜 산출된 세액이 나와요. 근데 이 세금에 대해서도 사실 세액공제 받아서 공제 혜택 챙긴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차감해서 이제 납부할 세금을 구해요. 근데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페널티 받을 게 있다면 가산세를 더하는 거고요.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그거는 차감해서 진짜 나올 세금을 구하는 구조까지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여기부터 이제 납부할 세금까지 구하는 것까지 저희가 직접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에서 차이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따로 생각하면 다른 세금인데 왜 이거를 비교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비교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함께 비교하면서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부가가치, VAT, 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개념이고요. 부가세는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썼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다 해주진 않아요. 세법에서 부가세는 공제 대상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는 실제 소득이 얼마였냐, 내가 이걸 통해서 소득을 얼마를 일으켰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에서 인정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구조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실제 소득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에서는 뭐 이렇게 사업 관련 지출으로서 세금 계산서나 카드나 현금 영수증, 적격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공제 대상으로 부가세에서 정한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뭐 면세, 부가세가 없으니까 당연히 공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접대비, 간이 영수증, 증빙이 없는 것들은 이제 부가세에서 공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 소득이 얼마를 벌었냐라는 것을 계산할 때는 사실은 필요 경비로 인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는 저희가 부가세가 공제된 경비를 이제 위주로 비용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기 부가세랑 2기 부가세가 다 끝나면 이제 1월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24년 귀속을 한다면 25년 1월에 이미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나 있어요. 24년에 대한 게. 근데 저희는 종소세 신고를 25년 5월에 한단 말이죠. 24년 귀속을 신고할 때. 그래서 이제 요 1월 부가세까지 마친 거에서 추가적으로 종소세 신고를 위한 경비를 반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부가세 공제된 경비는 반영이 돼 있고요. 불공제 대상인데 사업 관련 지출인 것들, 그리고 적격 증빙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적격 증빙이 없으나 사업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것들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인건비 신고를 하지만 이 인건비 분계를 다 해놓지 않았다면 종소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세 필요경비 신고를 할 때는 제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반영되지 않은 실제 경비들을 반영해서 종소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부가세에서 다른 부분이지만 용어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적격 증빙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말하고요. 세금계산서에는 이제 전자랑 수기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으로서요. 경차나 화물차, 9인승 차량 외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서 추가 서식이 작성이 돼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식이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식은 작성되지 않으면 가산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식을 잘 작성하는 방법까지 추후에 나눠볼 텐데 우선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타는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 구분은 없어요. 그리고 실무 팁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적격 증빙 반영하니까 종소세 신고할 때는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경비들 손익계산서 펼쳐서 본 다음에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카드사 수수료, 화재보험료, 대출이자, 차량 관련 비용, 인건비,
등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자료 요청해서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까 제가 종소세는 5월에 신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6월에 신고하는 대상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걸 이제 세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매출액이 너무 높은 사람들을 추가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성실신고 사업자로 구분해서 이 사람들은 세금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뭐 탈루나 빠진 것이 없는지를 더 체크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성실신고 사업자는 예외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관련된 예외를 말씀드릴 건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서 이제 해당되지 않는 사람,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종소세 신고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안 알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데요. 제일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세무사님 저 종소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뭐 대리님 저 이거 종소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거래처랑 응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근로소득 신고를 연말정산으로 했는데도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유형,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유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로소득을 2명으로부터 받았는데 2명으로 받은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공적연금소득이 있어서 그거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든지 공적연금소득, 뭔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이제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보험 모집인이라든가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을 말해요. 뭐 방문 판매원이라고 하면 야쿠르트 같은 아주머니들이거든요. 그래서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근로소득도 있고 이제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연말정산 사업소득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또는 이제 내가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뭐 추가로 반영을 해야겠다. 이제 공제를 더 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요 보험 모집인 분들 사실 근로소득자랑 성격이 조금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회사에서 소속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서 뭐 직전 과세기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제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으로 맞췄다라고 하면은 위에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내는 소득만 있다라고 하면은 종합소득 아까 이제 확정신고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되고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소득은 이제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리과세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분리과세 선택하시면 그냥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합산 신고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은 신고를 해주시는 거고요. 소득세 기장 의무 판단은 사실 이제 저희가 볼 안내문에서
어떤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판단한다거나 간편장부 대상자로 판단하는 거의 기준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익금액 기준이고요. 이런 예외 사항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를 직접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전문직 사업자의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시는 걸 텐데요. 수익 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면 어느 정도 이제 신고에 납세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규모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7,500만 원 금액을 안 넘는다고 하더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페널티가 있으신 경우에도 이제 단순 경비율 배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안내문에 기재되니까 안내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용어 정리 처음 들어보셨으면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말 그대로 장부를 간편하게 작성한다는 뜻이고요. 세금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의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하실 때 이제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의 수가 여기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복식부기 의무자의 신고를 한다고 하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무 팁은요. 이 부분에서는 신고도움 서비스 상단에 가보면 기장의무란에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안내문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게 안내문이거든요. 안내문 상단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기장 의무가 어디 나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기장 의무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써 있으면 꼭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혹시나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되어 있으면 간편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간편으로 해도 되지만 복식으로 신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복식으로 신고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인 사람이 간편이나 복식은 선택할 수 있고 복식인 사람은 무조건 복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급이 내려갈 수는 없어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 작년 안내문인데요. 아까 이제 기장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확인하시면 혹시나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 복식인데 얘만 단순히 간편이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기장 의무가 사업장별로 다르진 않는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익금액 합계가 총 금액과 일치하는지 지급명세서를 다 더했을 때 수익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금액과 다 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제 6가지 종류의 소득들이 있어요. 타소득, 여기 사업소득까지 합쳐야 6가지이고요. 타소득을 합산할 대상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에 모두 X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여기에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 종합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면 그걸 확인하고 종합과세해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제 종소세를 차감해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국세청에서 이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금액이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에서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노란우선공제가 있는데 반영을 안 했다 이러면 저희가 큰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마지막에 신고를 다 하고 나서도 돌아와서 내가 빼트린 부분이 있나 하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가산세가 있으면 마지막에 더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뭐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했다거나 아니면 무신고 가산세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 부분을 가산세로 반영을 해줘야 이제 적법하게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 항목도 혹시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했기 때문에 없는데 혹시나 여기에 금액이 있다거나 뭐 미신고라고 있다면 그 금액도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기장신고랑 추계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장신고 말고 이제 추계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계신고라는 것은 왜 놔뒀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장부를 작성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지 못했을 때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서 소득을 추정해서라도 계산해서 신고를 해라 해서 추계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요. 이거를 두는 목적은 내가 장부가 없어요 해서 불태워버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재해 때문에 불탔다거나 장부를 기장 안 했을 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뭐 장부를 작성 안 한 사람들을 세금을 안 내게 해준다면 오히려 이제 장부를 작성 안 하는 걸 독려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추계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해서 계산할 때 이제 정보가 있어야 될 텐데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 경비율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따라서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뭐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임차료를 대거나 인건비를 지불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경비에 따르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 뭐 소모품비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들은 기준 경비율에 따르는 거고요. 단순 경비율은 그냥 전부 다 내 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경비율에 따라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은 단순경 비율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단순경 비율을 쓰고 싶어 할 텐데 그렇게 놔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업종별 기준 금액이 넘는 사람들은 기준경 비율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는 전년도 기준 수익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경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속 사업자가 직전 연도에 뭐 얼마였을 때 업종별로 기준경 비율을 적용하는 거라서 이것도 단순경 비율 대상자는 적혀 있기 때문에 안내문에 따라서 요거는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강에서 소득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1강이기 때문에 이론 부분만 강의를 했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론 부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실무 부분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